안녕하세요. 코리아 감동극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45년 봄, 경남 해안의 한 동굴. 일본군은 중국과 조선에서 약탈한 금괴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15명의 조선인 징용자를 동굴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날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70여 년 동안 침묵하다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 동굴에 묻힌 건 금이 아니라 불리지 못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역사. 한 생존자가 남긴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가 들려주는 편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88살입니다. 손가락 마디는 굽었고 등은 활처럼 휘었으며 기억은 물 새는 독 같아서 어제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또렷합니다. 1945년 봄, 그 차디찬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동굴 속 어둠과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도요. 당신은 외국 사람이라 우리말이 서툴지만 이 이야기만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서는 안 되겠거든요. 70여 년을 혼자 품고 산 이야기, 밤마다 꿈에 나타나 내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때는 조선이 일본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 했고 우리 말도 하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마음속까지는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만큼은 우리는 여전히 조선 사람이었고 조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945년 봄이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군들은 급해 보였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조선 각지에서 모아온 금괴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거든요. 패전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요. 경상남도 해안, 가파른 절벽 아래 숨겨진 동굴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밀물 때는 입구가 거의 잠기고 썰물 때만 작은 배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이 그곳을 택한 이유였겠지요. 그날 새벽, 바다는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회색빛 파도가 절벽을 때리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갈매기들도 울음을 그쳤고 바다 위로는 불길한 기운만이 감돌았지요. 나무로 만든 작은 배 5척이 동굴을 향해 노를 저어왔습니다. 각 배마다 나무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상자들의 무게 때문에 배는 물에 거의 잠길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중국과 조선에서 약탈한 금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지 모를 그 금덩어리들 말입니다. 일본군 장교는 차가운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상자를 동굴 안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들로 우리 15명의 조선인 징용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금괴를 나르는 일을 하는 줄만 알았지.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더 거칠게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에서 내린 순간 발밑의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적시고 지나간 자리였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뎠지만 무거운 상자를 든 채로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마다 일본군 병사들의 고함이 바위 틈 사이로 메아리쳤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 말입니다. 동굴 입구는 사람 2명이 겨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위쪽으로는 종유석이 날카롭게 늘어져 있어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머리를 다칠 정도였지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갔지만 그 빛은 금세 어둠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라. 상자를 떨어뜨리는 놈은 총살이다. 일본군 장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낱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상자를 든 것은 민수였습니다. 26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요.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갓난아이를 두고 징용에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이를 꽉 물고 버텼습니다. 금괴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는 철호였습니다. 나보다 3살 위인 31살이었고 전라남도 목포에서 온 어부였습니다. 바다 일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처음이라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두 손은 거친 바다일로 굳어져 있었지만 상자를 들 때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식이었습니다. 고작 20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충청남도 논산 출신으로 원래는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갔다가 징용에 걸린 학생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땀 때문에 자꾸 흘러내려서 상자를 나르는 내내 고생했지요. 네 번째는 중구였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 총각이었어요. 평안남도 평양에서 온 목수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봉철이었습니다. 35살의 농부였어요. 황해도에서 온 사람으로 논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여린 사람이었어요. 가끔 고향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렇게 15명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고향에서 와서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일본군들에게 우리는 그저 숫자였습니다.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5번째까지요. 하나, 장교가 첫 번째 상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깊숙한 곳까지 메아리쳐 들려왔어요. 마치 무덤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둘, 민수가 두 번째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상자의 무게에 눌려 구부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고향에 있을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요. 셋, 철호가 세 번째 상자를 나르며 비틀거렸습니다. 바다일에 익숙한 그였지만 이런 무게는 처음이었거든요. 발목을 삐끗할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나는 7번째였습니다. 내 차례가 오자 상자를 들어 올렸는데 팔이 빠져나갈 것 같은 무게였어요. 금괴가 들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 상자에 조선 사람 한 명의 몸값보다 비싼 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굴 안은 축축했습니다. 어디선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발밑의 바닥은 미끄러웠어요. 손전등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나르면서 벽에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차가운 돌의 촉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7, 장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자각했어요. 내가 숫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저 7번째 짐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내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고향 마을에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이름, 아내가 다정히 속삭이던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상자를 동굴 안쪽에 내려놓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금괴의 무게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치 관뚜껑이 덮이는 소리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8, 영식이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무거운 상자를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도 참고 견뎠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 하나만 가지고요. 9, 중구가 들어왔습니다. 목수였던 그는 손에 익은 도구를 다루듯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 봉철이가 상자를 나르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농사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런 일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어요. 그는 가끔 입술을 움직였는데 아마도 고향에 있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자들이 하나씩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개, 30개, 40개.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숨은 더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일본군들이 총을 들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장교는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저 상자를 나르는 기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고향에 돌아가면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차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어 했어요. 영식이는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고, 중구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가구로 집을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봉철이는 고향의 논에서 황금빛 벼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상자가 50개를 넘어가자 동굴 안은 점점 비좁아졌습니다. 이미 운반한 상자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어서 새로운 상자를 놓을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일본군 장교는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병사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점점 낮아졌고 벽은 더욱 좁아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차가운 공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다. 장교가 손전등으로 한 모퉁이를 비추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동굴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이었어요. 바깥으로 나가려면 여러 번 굽어진 통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마치 미로 같은 곳이었지요. 상자를 그곳까지 나르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벽에 어깨와 팔꿈치를 부딪혀가며 나아가야 했어요. 상자의 모서리가 벽에 걸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고문 도구의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의 어깨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였어요. 하지만 그는 끙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계속 상자를 날랐습니다. 철호의 손등에는 긴 상처가 생겼고 영식이의 이마에는 혹이 올라왔어요. 우리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9. 장교의 목소리가 동굴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상자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지쳐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마비될 것 같았어요. 그때 봉철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지쳐서 균형을 잃은 것이었어요. 상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중구가 재빨리 받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일본군 병사가 총개머리로 봉철이의 등을 내리쳤어요. 조심하지 못해 봉철이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등에서 흐르는 피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희망 하나만으로요. 괜찮아? 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봉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맙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고마움과 동시에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동질감 같은 것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일본군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입술만 움직여서 말이에요. 김영수, 박민수, 이철호, 정영식, 황중구, 최봉철. 우리의 진짜 이름들을 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요. 그 순간만큼은 일본군의 감시도, 무거운 상자도, 차가운 동굴도 잊을 수 있었어요. 60. 마지막 상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은 가빠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장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일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는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순순히 따르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겠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바깥에서 바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쿵, 쿵, 쿵. 바위들이 입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바깥 세상을 가르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름을 불러주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원한 것은 이름이었어요. 숫자가 아닌
우리의 진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철호. 철호가 따라했습니다. 정영식. 영식이도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최봉철. 봉철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나도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김영수가 되었어요. 7번째가 아닌 김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입구가 거의 막혔습니다. 이제 바깥의 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폭음이 울렸어요. 바깥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동굴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돌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어요. 미군의 폭격이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는 부하들에게 급히 무언가를 지시했고 병사들은 서둘러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나가자.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폭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목숨이 소중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교는 마지막으로 권총을 우리 쪽으로 향했어요.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또 다른 폭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였어요. 동굴이 크게 흔들렸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가 장교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장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겠다. 그가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병사들도 모두 따라 나갔어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너진 바위 더미와 함께요. 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천장에서는 계속 돌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죽는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살아야 해요.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요. 어린 나이에 그였지만 가장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동굴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틈이 있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무너진 바위더미 옆으로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 있었어요. 폭격으로 인해 생긴 틈이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작은 틈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요. 하지만 틈은 너무 좁았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시겠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먼저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영수 형이 먼저 나가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수가 먼저 나가. 너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있잖아.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봉철이가 먼저. 이렇게 서로를 먼저 보내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로 나가게 되었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동료들을 두고 혼자 나간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형,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영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을 통해 기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바위에 온몸이 긁히고 찢어졌지만 나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틈을 빠져나온 곳은 동굴 옆쪽이었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작은 구멍이었어요. 나는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철호야, 영식아. 나는 동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틈은 너무 작아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폭음이 울렸고 동굴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틈마저 막혀버렸어요. 안 돼. 나는 미친 듯이 바위를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팠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바위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그렇게 동굴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박민수, 이철호,
정영식, 최봉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동료들이 살아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굴은 조용했고 바다만이 계속 파도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파도 소리가 마치 진홍곡 같게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일본군들이 탄 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마도 폭격이 끝난 후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장교가 무너진 동굴 입구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우리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동굴이 막혔으니 비밀은 묻힌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좋다. 이제 돌아가자.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타 바다로 나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그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큰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높이 솟았습니다. 나는 해안가 바위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일본군들이 탄 목선은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요동쳤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없었어요. 바다의 힘은 인간의 힘보다 훨씬 컸거든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목선이 큰 파도에 휩쓸려 뒤집히는 것을 봤어요. 배는 바다 속으로 침몰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금세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장교도 병사들도 모두 바다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이 바다에 의해 심판받은 것이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들었어요. 그들이 죽는다고 해서 내 동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해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이 해방되었다.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불렀어요. 태극기가 곳곳에서 펄럭였고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의 긴 고통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동료들이 동굴 안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나는 다시 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해서였어요.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굴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바위와 흙이 쌓여 있었어요. 바다의 침식작용 때문에 절벽 일부가 더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본군이 숨긴 금괴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나는 혼자서 그 비밀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해방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았어요. 아내와 재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농사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민수, 철호, 영식, 봉철. 그들이 꿈에 나타나 내 이름을 불렀어요. 영수야, 우리를 잊지 마라. 우리 이야기를 전해달라.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해달라. 나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민주화도 겪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내 마음속의 그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 동굴을 찾으려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안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개발 때문에 도로가 생기고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옛날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현실에 바빠서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제 나는 88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몸도 많이 약해졌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여전히 선명해요.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되었지요.
당신은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만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어주고 기억해줄 것 같았거든요. 동굴에 묻힌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불리지 못한 이름들이었어요. 박민수, 이철호, 정영식, 황중구, 최봉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조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했고, 가족을 그리워했고,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죽음도, 그들의 꿈도, 그들의 아픔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파도가 지워도 다시 써주세요. 모래사장에 그들의 이름을 써주세요. 바람이 불어가도 다시 써주세요. 그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이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기억이야말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힌 동굴의 문을, 잊혀진 역사의 문을, 죽은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 주신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박민수, 26살, 안동 출신, 아내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철호, 31살, 목포 출신, 어부였습니다. 정영식, 20살, 논산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황중구, 42살, 평양 출신, 목수였습니다. 최봉철, 35살, 황해도 출신,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이름들도 모두 소중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당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각자의 이름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던 한숨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동굴은 막혔지만 기억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름은 지울 수 없어요. 당신이 기억해주는 한 그들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바다가 기억하는 것들을, 그 속에 묻힌 이름들을, 불리지 못한 채로 잠든 사람들을. 김영수 드림. PS. 당신이 혹시 그 동굴을 찾게 된다면 거기서 작은 돌멩이 하나씩을 주워주세요. 그리고 그 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비석이 없는 그들에게 그것이라도 만들어주세요. 파도가 와서 돌을 씻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새기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새기는 마음, 기억하려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